비가 그친 영선도 외곽의 폐공장에는 젖은 먼지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다. 낡은 철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빛은 바닥에 길게 찢겨 있었고 그 빛 위로 세 남자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채 겹쳐졌다. 정호명은 피가 묻은 손등을 내려다봤다. 손끝에 굳은 피는 자신의 것인지 도현태의 수아들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임무가 끝났는지 목표가 확보됐는지 퇴로가 열렸는지만 계산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싸움이 끝나도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을 때려 눕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다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그의 앞에는 검은 금속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10년 동안 모두가 찾았던 물건. 한경욱이 숨기려 했고 유인구가 빼앗으려 했고 도현태가 끝까지 쫓았던 것. 강범룡은 케이스를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훑었다. 어깨는 피로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점퍼는 찢어져 있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10년 전 화산파 2인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고는 짧게 웃었다. 찾았다. 마공복이 뒤에서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그는 다친 팔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케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형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범룡은 대답하지 않고 호명을 봤다. 호명은 케이스의 잠금부를 살핀 뒤 강영애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영애는 무릎에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케이스 옆에 작은 단말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침착했지만 눈은 달랐다. 이 물건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묻힌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면 한경욱의 권력도 도현태의 돈도 유인구의 조직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강영애는 곧 얼굴을 굳혔다. 잠겨 있어요. 공복이 허리를 숙였다. 비밀번호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애는 차갑게 봤다. 그런 단순한 물건이면 한경욱이 10년 동안 저렇게 발악하지 않았겠죠. 봉재수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한 발은 함께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발은 여전히 뒤로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도현태의 수아에게서 빼앗은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꽉 잡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천천히 손을 풀었다. 호명이 그를 바라봤다. 재순 씨. 재순은 고개를 들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재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히 폐공장에서 같이 빠져나가자는 뜻이 아니었다. 물건을 열고 한경욱과 싸우고 자신이 불개였던 과거와도 마주하자는 뜻이었다. 재수는 작게 숨을 삼켰다. 내가 같이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범룡이 피식 웃었다. 지금 와서 누가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한 걸 따질 처지냐. 재수는 범룡을 봤다. 나는 당신들과 목적이 다를 수 있어. 다르면 뭐. 범룡은 다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10년 전에도 다 달랐어. 너는 북쪽 명령 때문에 움직였고 저 인간은 국정원 명령 때문에 움직였고 나는 형님 명령 때문에 움직였지.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는 케이스를 턱짓했다. 근데 지금은 저 안에 든 것 때문에 다 같이 죽게 생겼잖아. 그럼 일단 같이 살고 봐야지. 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호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재순 씨가 뭘 기억하든 뭘 기억하지 못하든 지금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재순의 눈빛에 고통이 번졌다. 선택이라.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을 때마다 몸은 먼저 움직였다. 그 몸이 기억하는 방식은 늘 폭력과 살상이었다. 봉제순으로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자꾸만 그를 불개라고 불렀다. 예지도 남일도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믿어주려 했지만 자신조차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내가 불개라면. 재순이 낮게 물었다. 그래도 나와 함께하겠소. 호명은 망설이지 않았다. 불개였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재순 씨라서 필요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재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사람으로 보는 눈. 재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강영애가 케이스를 품에 안고 일어났다. 감동은 나중에 하시죠. 여기 오래 있으면 또 몰려올 겁니다. 공복이 급히 주변을 살폈다.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쪽 도로에 차 소리 또 들립니다.
범용이 고개를 돌렸다. 유인구 놈들인가? 호명이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했다. 멀리 폐공장 진입로 쪽에서 검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현태의 수하들인지 유인구 쪽인지 한경욱이 보낸 사람들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물건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이들은 쫓기는 쪽이 됐다. 강영애가 케이스를 품에 안았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범용이 물었다. 안전한 곳이 있기는 합니까? 호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오란 반점은 안 됩니다. 제 집도 안 됩니다. 편의점도 이미 노출됐고 대피소도 위험합니다. 공복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호명은 조용히 말했다. 조 팀장님이 남겨둔 비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강영애가 그를 바라봤다. 아직도 숨겨둔 게 있어요. 호명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엔 말하고 가는 겁니다. 범용이 짧게 웃었다. 좋네. 이제야 좀 사람 같네. 호명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케이스를 강영애에게서 받아 자신의 품에 넣었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단순한 금속과 전자장치의 무게가 아니었다. 10년의 죄책감, 죽은 사람들의 이름,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무게였다. 폐공장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재순이 멈춰섰다. 잠깐. 모두가 그를 봤다. 재순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통신장치를 집어들었다. 도현태의 수아가 쓰던 장치였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물건의 암호를 풀려는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강영애의 얼굴이 굳었다. 벌써 추적하고 있어요. 공복이 놀라 물었다. 우리가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요. 영애가 통신장치를 낚아채듯 받아 확인했다. 물건 자체가 신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접근해서 암호를 풀려고 하면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범용이 케이스를 노려봤다. 허풍이 아니었다. 호명은 입술을 다물었다. 이 물건은 증거이자 폭탄이었다. 손에 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열지 못하면 쓸 수 없고 열려고 하면 쫓긴다. 한경욱은 끝까지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강영애가 케이스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거 풀 수 있는 거 맞아요. 재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 쉽게 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모두가 그를 봤다. 호명이 물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재순은 이마를 찌푸렸다. 기억이라 부르기엔 너무 흐릿했다. 하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감각이 있었다. 이 물건을 다룰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잘못 건드리면 내부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3번 틀리면. 재순이 낮게 말했다. 전부 사라질 것이요. 강영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순은 대답하지 못했다. 범용이 의심스럽게 눈을 좁혔다. 나 속이려고 수작 부리는 거면. 호명이 범용을 막아섰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닙니다. 범용은 호명을 노려봤다.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한마디라도 삐끗하면 다시 10년 전처럼 서로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각자 뒤에 명령과 조직이 있었다. 지금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재수는 케이스를 바라봤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겠소. 호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됩니다. 그들은 폐공장을 빠져나갔다. 뒤쪽 진입로에서는 차량 불빛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명은 앞장섰고 강영애는 케이스를 품었다. 범용과 공복은 뒤를 맡았다. 재수는 마지막으로 폐공장 안을 돌아봤다. 10년 전의 자신이 아직 저 안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명령만 듣고 움직이던 불개. 누군가를 물건처럼 옮기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임무라 믿었던 사람. 재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끝장을 내야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 자신에게는 분명히 들렸다.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한경욱의 회장실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다.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영선도 전역의 CCTV와 차량 이동 정보, 통신 신호가 떠 있었다. 한경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태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평소의 여유는 사라지고 얼굴에는 눌러둔 분노가 묻어 있었다. 놓쳤습니다. 한경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태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도 빼앗겼습니다. 그제야 한경욱이 고개를 들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잠깐 손을 떠난 거지. 도현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경욱이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런데 한경욱은 너무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불길했다. 의원님, 정호명 일행이 물건을 열면 못 연다. 한경욱은 짧게 잘랐다. 그 물건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열려고 하면 신호가 뜬다. 신호가 뜨면 우리가 찾는다. 그리고 3번 틀리면 안에 든 건 전부 사라진다. 도현태가 숨을 삼켰다. 그럼 일부러 가져가게 두신 겁니까? 한경욱은 웃지 않았다. 도 회장. 예. 사냥은 몰아넣는 재미가 있어야지. 물건 하나 들고 도망 다니는 놈들은 결국 어디선가 숨는다. 숨으면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람을 믿으면 흔들린다. 그는 모니터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 오란 반점이 나타났다. 이어 영선지구대, K-팝 댄스클럽, 범용의 편의점, 허남일의 학교 앞거리까지 차례로 떠올랐다. 정호명은 가족으로 흔들고 그는 오란 반점 화면을 가리켰다. 강범용은 큰형님으로 흔들고 편의점 화면이 켜졌다. 봉재수는 조카와 그 여자애로 흔든다. K-팝 댄스클럽 화면 속에 허남일과 이혜지가 보였다. 도현태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경욱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뭐 약을 치든 밟아 죽이든 전부 제거하세요. 도현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악인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사람을 밀어내고 협박하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한경욱은 달랐다. 이 남자는 사람을 장애물로 보지도 않았다. 그저 계산 시간의 숫자로 봤다. 한경욱은 도현태의 흔들림을 눈치챘다. 아깝나. 도현태가 고개를 들었다. 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도현태가 지금까지 영선도 개발을 위해 쌓아온 판, 헤븐캐피탈의 힘, 사람들을 빼앗고 몰아낸 시간. 그것마저 한경욱에게는 도구일 뿐이었다. 도현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전 각오됐습니다. 한경욱은 그 말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다. 각오라는 말은 나중에 확인하지. 지금은 물건부터 찾아.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의원님. 한경욱이 눈만 돌렸다. 물건의 암호를 풀려는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도현태가 고개를 들었다. 한경욱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어디지? 영선도 북쪽 산림관리소 인근입니다. 한경욱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벌써 숨어들었군. 도현태가 말했다. 제가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한경욱은 그를 멈춰 세웠다. 이번엔 사람만 보내지 마. 그럼. 큰형님도 움직여. 도현태의 얼굴이 굳었다. 황화산 말씀이십니까? 한경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소했잖아. 도현태는 순간적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황화산. 화산파의 큰형님. 강범용이 끝까지 배신하지 못했던 이름. 유인구가 두려워하면서도 제거하지 못했던 그림자. 그 이름이 다시 영선도에 돌아온다면 강범용은 반드시 흔들린다. 한경욱은 낮게 말했다. 강범용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알아. 도현태는 답하지 않았다. 의리야. 그는 황화산의 오래된 사진을 책상 위로 던졌다. 그 의리로 목줄을 걸어. 영선도 북쪽 산림관리소는 오래전에 폐쇄된 곳이었다. 나무에 가려진 낡은 건물 안쪽에는 조성원이 남긴 비밀 공간이 있었다. 겉으로는 폐창고였지만 지하에는 오래된 국정원 비상은신처가 남아있었다. 전력은 불안정했고 통신도 제한적이었지만 외부 시선에서 숨기에는 적당했다. 마공복은 낡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 2대를 켜고 있었다. 강영애는 물건의 연결 단자를 확인했고 호명은 입구를 경계했다. 범용은 벽에 기대 앉아 다친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재수는 한쪽 구석에서 허남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일아. 전화기 너머 남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어디야? 재수는 잠시 망설였다. 일이 조금 있다. 또 위험한 일이야. 재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남일이 더 불안해질 것이다. 금방 돌아가겠소. 남일이 잠시 말이 없었다.
삼촌. 응. 나 이제 삼촌이 불개였든 봉제순이든 상관없어. 재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이라. 근데 다치지는 마. 재순은 눈을 감았다. 알겠소. 진짜 약속해. 약속하오. 전화를 끊은 재순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약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다. 예전의 불개에게 약속은 임무와 같았다. 지키지 못하면 제거되거나 제거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의 약속은 달랐다.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이혜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남일이에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지는 그의 팔에 감긴 피 묻은 천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또 다쳤네요. 괜찮소.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요. 재수는 그녀를 봤다. 예지는 작은 구급상자를 열며 말했다. 재순 씨는 꼭 자기가 사람 아닌 것처럼 말해요. 다쳐도 괜찮고 무서워도 괜찮고 기억 안 나도 괜찮고. 그녀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근데 안 괜찮잖아요. 재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예지가 상처를 닦았다. 재수는 아픔보다 그녀의 손길이 낯설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닦아준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쩌면 있었는데 잊었는지도 몰랐다. 저희 삼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이 예전에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예지가 그때 했던 대답도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재수는 낮게 말했다. 예지씨. 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예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재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지는 그제야 그를 봤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과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이 재순에게 오래 남았다. 그때 공복이 노트북 앞에서 소리를 높였다. 거의 다 돼가. 강영애가 즉시 다가갔다. 어디까지 갔어요? 공복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거 암호화 구조가 미쳤습니다. 그냥 파일이 아니라 세 겹으로 잠겨 있어요. 첫 번째는 장치 인증, 두 번째는 생체 반응값, 세 번째는 구형 군용 암호 체계 같은데. 범용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물었다. 쉽게 말해. 공복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쉽게 말하면 잘못 건드리면 다 날아갑니다. 범용이 투덜거렸다. 그 말은 아까부터 들었다. 강영애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풀 수 있어요. 공복은 어깨를 으쓱했다. 못 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야죠. 호명은 문 쪽에서 말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복은 화면을 봤다. 지금 2%. 범용이 다가왔다. 2%면 거의 안 된 거잖아. 공복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인 만지지 마요. 건드리면 진짜 날아간다니까요. 범용이 손을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만졌다. 공복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형님은 존재 자체가 변수입니다. 범용이 노려봤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명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숨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서로 투덜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상하게 현실감 있었다. 죽음과 증거와 배신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농담을 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강영애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을 굳혔다. 김경사님.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뭐라고요? 호명이 다가왔다. 영애는 전화를 끊고 말했다. 영선도 곳곳에서 우리 신상을 캐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재순 씨 관련 영상이 다시 퍼지고 있고요. 재순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지의 얼굴이 굳었다. 또요.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더 악의적이에요. 불개라는 이름뿐 아니라 대피소를 북측 공작원 은신처처럼 엮고 있어요. 예지가 이를 악물었다. 헤븐 캐피탈 짓이죠. 호명은 낮게 말했다. 한경욱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호명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란이었다. 호명은 바로 받았다. 오란아. 전화기 너머 오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지금 지우랑 같이 있어. 호명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지우가 학교에서 안 왔어. 호명의 손이 굳었다. 오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방금 문자 왔어.
지우 사진이랑 같이. 호명은 말을 잃었다. 범용과 강영애가 동시에 그를 봤다. 호명은 아주 낮게 물었다. 뭐라고 왔어? 오라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 전에 내 가족 먼저 다치면. 호명의 눈빛이 변했다. 오라나, 지금 가게 문 잠그고 안에서 움직이지 마. 내가 바로 갈게. 호명아. 오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우가. 그 말 하나에 호명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호명은 숨을 멈췄다. 지우야. 그러나 곧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건만 넘기면 되네. 전화가 끊겼다. 호명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얼굴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과거가 지우에게까지 닿았다. 강영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명 씨. 호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범용이 그의 앞을 막았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마. 호명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비켜요. 비키면 너 혼자 죽으러 간다. 제 아들입니다. 범용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 아는데 막습니까? 아니까 막는 거야. 호명의 턱이 떨렸다. 10년 전에도 저는 사람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이번엔 안 늦을 겁니다. 범용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뛰쳐나가면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몰라. 호명은 낮게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는 뭐가 상관없어. 범용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 물건 넘어가면 한경욱 못 잡아. 그러면 지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오란 씨도, 남일이도, 미경 씨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험해져. 호명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래서 제 아들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 말에 모두가 굳었다. 범용의 얼굴도 흔들렸다. 그는 지우를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호명의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쥔 협박 앞에서 어떤 계산도 잔인해진다. 재순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내가 가겠소.